후보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예. 먹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 이어서 연근동 카페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불법 연결 통로는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철거를 돼서 일단락된 걸로 보고, 그럼 이제 이 집을 구입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할 때까지 이제 총 들어간 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은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면 후보자 지금까지 밝힌 바에 따르면 연구동 카페 두 채는 이제 동생들의 그 카페를 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구입하신 거고,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후보자가 이 건물을 구해서 동생들한테 임대를 준 게 아니고 동생들께서 이 카페에 적당한 건물을 물색을 해서 그 다음에 아마 후보자한테 얘기해서 매입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지금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 동생의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잡지와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은, 자꾸만 눈에 밟히는 2층집 주인을 설득했다. 여기까지가 두 건물을 모두 인수하게 된 뒷얘기다. 이 한마디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제 뭐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동생들이 어차피 카페를 하게 되니까 그 필요한 카페에 대해서 건물도 매입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뭐 수선도 해주고 전체 인테리어 비용도 아마 후보가 다 부담하신 걸로 봐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아마 후보가 공적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면은 사실 이게 저는 부러워요. 사실 이런 형제간들이 있다는 게. 그리고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누나가 동생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집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저도 그렇게 썩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한 번은 건너가야 될 것 같으면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털어가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마지막 두 채를 했던 게 2020년 1월 21일 날 이제 마지막 그 빨간 벽돌 2층집을 구입하셨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이제 4월 달부터 업체가 시공업체,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 업체 합쳐가지고 이제 전체 조감도도 만들고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아마 그때는 동생분들이 가서 했겠죠. 그렇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누나가 집도 이렇게 구해서 해줬고 이랬으면은 자기들이 이런 컨셉 갖고 카페를 하겠다 이 정도는 저는 얘기를 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상식상은 그렇게 하고 그럼 니네 카페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연결 통로에 대해서도 이미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공간을 크게 쓰겠다는 것은 저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연결했을 때 소방법에 관련돼서 연결되지 않느냐 이거는 지식이 없어서 모를 수 있고,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나 공사업체가 아마 담당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거 충분히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를 보면은 이게 수송공사가 이게 그냥 수송공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후보자한테 좀 섭섭하고 아쉬운 거는 내역서를 달라 그랬는데 전체 공사 내역서 9억 4,700만 원짜리 내역서는 보내줬어요. 앞에 거. 근데 뒤에 세부 내역서가 없어요. 그게 왜 안 보내주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공사 계획서 하게 되면 이게 공사 내역서가 있습니다. 철거 비용은 누가 하고 디자인은 누가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공사를 이렇게 수선해서 하는 거는 자기 부담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차인이 들어와서 카페를 하게 되면 그 카페의 컨셉을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하고 설계 이거는 본인 부담하는 거 아니겠어요? 임차인이. 그다음에 임대차 계획이 종료되면은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게 우리 민법상에서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주시는 이유가 아마 그 상세 내역서가 나오게 되면은 내역서 중에 후보가 전체 금액을 부담하셨다 그러고 저한테 세금 계산서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럼 그 중에 대수선 비용을 빼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이나 디자인 비용 이런 거는 편입자가 누굽니까? 이 카페를 운영해서 이익을 얻는 건 동생분들이거든요. 그럼 동생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걸 갖다가 누나가 부담해줬다. 임대인이. 그러면은 부담하고 나면 그 상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임대차 계약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냥 후보자께서 이걸 다 해주신 겁니다. 근데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가족 간에 이럴 수 있다. 내가 좀 넉넉해서 동생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후보자께서 공직 후보자가 안 됐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되지만 누가 시비를 걸지 않아요. 말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공적 영역에 들어오시니까 이게 5천만 원 이상 가면 정해서
부과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 말고 편익자가 있고 수익자가 따로 있는 부분에서 후보자가 그걸 대납하고 부담했으면 그건 결론적으로 그거는 정여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런 문제는 후보자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게 법대로 따져갖고 동생한테 주는 걸 이거 5천만 원 넘으니까 세금 신고해서 꼭 정렬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야박하게 질문하는 것도 저도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하시려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떳떳하냐? 그럼 내가 이게 불법은 아니 불법은 아니지만 간 이렇게 한 것이 국민들한테 내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냐? 또 내가 지휘하고 있는 총리실 직원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냐? 저는 거기서 후보자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된 게 있는데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드리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반도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 산단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일반 산단은 SK 하이닉스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의 삼성 반도체 팹 6기가 윤석열 정부 때 이제 허가를 받아 들어갔는데 제가 대정부 질의와 예결위 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 팹을 용인 산단에서 용인에서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다. 반도체 팹은 아시다시피 전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시죠? 네. 그 정수도 필요합니다. 한 개 팹당 1.5 기가와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대형 원전 한 개 반 정도의 전력이 있어야 한 개 팹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6개 팹은 9기가와트가 되는데 그 9기가와트의 전력을 용인으로 가게 되면 결국 남부권에서 가야 됩니다. 영광의 한빛원전에서 가든지 울진 울주에서 가든지 신안울에서 가든지 가야 됩니다. 가서 변전소를 통과해서 감압해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전력 수급 계획을 정부 전력 수급 계획을 봤을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늘 얘기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과 동방 성장을 하자 그랬고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착공하지도 않은 삼성 반도체 6개 팹은 아직 착공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반도체 2개 팹을 빼고 나머지 4개 팹을 반도체로 남부로 이전시키자. 아마 조만간에 총리 후보자께서 그때 인준이 그때까지는 안 되시겠지만 아마 조만간에 삼성과 SK에서 호남에 반도체 팹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 팹도 이전된다는 계획을 아마 발표한다고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이 성장을 하려면 지방은 동방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한쪽에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가게 되면 다른 지역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기업이 결정해야 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것이 죄송하지만 낙동강 수계와 그 다음에 구미에 소부장 업체가 있는 대구 경북권이 반도체 팹이 들어서 가장 제가 볼 때 기업들이 판단할 때 용이한 되고 자기들이 기업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마 특별법이 통과돼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될 겁니다. 거기 아마 후보자께서도 총리로서 아마 들어가시게 될 건데 이때 정말로 이 반도체 팹이 들어가서 용수와 전력이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고 그 인력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 팹의 분산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흔히 얘기할 때 NDV에서 설계를 해서 대만 TSMC에서 만든 반도체가 말레이시아에서 패키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팹은 더군다나 안보 전략 자산입니다. 전쟁 때 한 군데가 부서지면 다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 배치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용인 클러스터에 10개 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남북권으로 분산 배치하는데 만약 후보자께 총리가 되시면은 이 반도체 특별위원회 가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